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남성인데 가슴이 여성 유방의 모양일 때 여성형 유방으로 진단됩니다. 이 모양은 여성 유방 형태를 보이지만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때로 멍울이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살이 쪄서 그런 걸까요? 이 가슴이 여성처럼 커졌을 때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여성형 유방의 원인 또 치료는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오늘은 여성형 유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여름 나기가 힘드실 텐데요. 관리법에 대한 조언도 드립니다. 건강 365 일기예보의 좋아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형 유방, 이름으로도 짐작되시죠? 여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남성인데 여성과 같은 모양의 유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유증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의 문제인 걸까요? 살이 쪄서 그런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죠.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성들의 여성형 유방, 이게 좀 흔히 있는 건가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사춘기 소년들한테도 좀 있고 예. 또 이제 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이 가슴 근육이 나와서 또 여유증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실제로 살이 찌면서 아까 호르몬 이야기도 하시고 뭐 살찌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둘 다 실은 이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늘면서 이제 유방에 기름이 또 많이 붙으면 마치 유방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술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간이 안 좋으시면 또 여유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여유증이 생기는 여성형 유방이 생기게 됩니다. 예. 남자분들한테. 그 남성에게서 생기는 이제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거죠, 유방. 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뭐 이게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이게 그 모양이 돼야지 여성형 유방으로 불리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뭐 살찌다 보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불편을 안 느끼면 좀 나와도 실은 이게 뭐 병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나빠서 생기는 거는 이제 간의 질환인 거지 유방의 병은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못 느끼면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살이 찌면서 생길 때는 주로 기름 조직이 생기니까 모양만 유방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유방 조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방 조직이 커질 때는 단단하게 뭐가 좀 잡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잡으면 또 아프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뭐가 몽우리도 잡히고 그다음에 또 아프게 돼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게 싫은 거죠. 모양이 내가 남자인데 예. 뭔가 유방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싫으시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시려고 병원에 오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또 스트레스로 찾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예. 그 남의 또 시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특히 애들은 더합니다. 이제 좀 사춘기 소년들이나 이제 한창 크는 청소년들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통 벗고 특히 남자애들은 또 우통 벗고 같이 또 뭐 운동도 하고 뭐 예. 샤워도 같이 하고 수영장도 가고 이러는데 자기만 이제 유방이 나오 있는 상태로 남들이 보면 그 시선이 이제 굉장히 싫은 거죠. 그리고 예. 또 여자애들이 뭐 짓궂게 또 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놔두면 괜찮다고 해도 이제 그게 너무 사회생활을 이제 많이 소위 말해서 애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그런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그렇죠. 될까봐 그래서 이제 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 건강상의 어떤 뭐 큰 위험이 아닐지라도 그 외적인 것도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뭐 살이 쪄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일단은 그 호르몬 이상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호르몬의 이상까지라고는 잘 표현은 안 하는데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때 남자애들이 2차 승진이 나타날 때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막 올라가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불균형이 이제 생기면은 유방도 좀 나오고 2차 성징에 뭐 성기도 커지고 뭐 가슴에 털도 생기고 겨드랑이에 털도 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유방도 같이 발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또 뭐 호르몬을 막 억제하는 약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때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성장이 멈추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그냥 별로 크기도 크지 않으면 그냥 지내도 되는데 이제 성장이 멈추고 다 해결이 돼도 유방이 이제 좀 특히 또 어긋날 때 오른쪽 왼쪽이 또 이게 같이 호르몬 그 영향을 받아도 네. 그 양쪽이 다른 경우들이 좌우가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예. 뭐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르몬의 이상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의 불균형. 예. 네. 어쨌든 호르몬에는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 남자인데도 어떤 그 유방의 조직, 유선 조직 같은 게 생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선 조직이. 그러면 여성의 그 일반적인 유방과 조직도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때는 정말 그 특히 사춘기 애들이 생길 때는 여자애들 유방 생기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유방이 생기게 되니까 애들이 예.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르몬 이상으로 해서 여성 유방처럼 된다면은 그냥 지켜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환경 호르몬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요즘 지적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뭐 막 데이터로 이렇게 뭐 우리가 진짜 환경 호르몬이 이만큼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그 남성들도 정자도 왜 활동성이 떨어지고 뭐 정자 숫자도 엄청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임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꽤 있다 뭐 이렇게 다들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하게 아무래도 뭔가 이제 좀 그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어렸을 때 많이 노출된다면 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이제 역학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냥 의심은 있지만 우리가 전자파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은 하지만 그럼 전자파가 얼마만큼 어떻게 안 좋은가 이런 거를 또 다 되게 입증은 잘 못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추정되고 의심은 되지만 정확하게 왜 그런지 얼마나 그런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예. 네.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제품 얘기가 많이 되던데요. 남성이 이제 여성화되는 문제. 뭐 이전부터 뭐 이런 TV나 다큐멘터리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그 약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약물이 이제 원인이 꽤 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특히 이제 그런 신경정신과 약물들 중에서 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신경정신과 약들이라는 게 대부분 브레인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경정신과 약들이 꽤 영향이 있습니다. 예. 신경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주로 뭐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ADHD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나요? ADHD에서는 뭐 대부분 암페타민 같은 걸 쓰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청소년기에는 예. 실은 대부분 약물의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나이 때는 뭐 약을 이제 많이 쓰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좀 성인이 되면서 우울증 약이라든지 뭐 요런 약들은 영향을 줄 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가성 여성형 유방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뭐 가짜라는 뜻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진짜 살찌고 이러면서 이제 예. 예.
그거는 이제 이거는 여성형 유방이 아니다의 어떤 진짜 유방 조직이 아니다. 이거는 모양만 여성이지 그거는 실제로 이루는 거는 다 지방이니까 그때는 이제 살 빼면 된다고 이제 대부분 가서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살 좀 빼시면 같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게 가성 여성형 유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짜 여성형 유방. 이것 때문에 네. 실제로 찾아오는 남성들도 꽤 있나 봐요. 많지는 않지만 보통은 본인들이 좀 알거든요. 예. 이게 살 때문에 그렇겠지 하는 이제 알고 그냥 좀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또 이제 겁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생기면 나 이거 생긴 거 아니야? 뭐 나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또 뭐 뭔가 있는데 남자도 가끔 유방암 걸린다는데 과거에 뭐 드라마도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유방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유선 조직이 있는 유방은 아닌 거고요. 단순히 네. 지방질, 살이 쪄서 네. 그런 거니까 뭐 치료 방법이라는 게 살 빼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운동하고 살 빼시면 좋아질 거라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라고 처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예. 예. 처방은 이제 운동 살 빼는 게 되겠네요. 네. 이건 뭐 네.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거죠. 이제 외적인 네. 거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이거 괜찮다고 그냥 살 빼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실은 살 빼고 다이어트해서 이제 하면 좋아진다 하지만 그 처방이 다 된다면 우리가 비만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살을 빼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또 수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여자분들이 뭐 지방 흡입하듯이.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질환이 아니라서 자꾸 못하게 말리죠. 예.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진짜 여기만 뺀다고 해서 다른 지방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엄청 이제 강조를 강조드리고. 하고 하는데도 또 그거를 막 계속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예. 좀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질환 아닌 거를 의사들이 건드리는 거는 의사들도 싫다.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여성형 유방, 청소년기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성인이 완전히 됐을 때 그때도 이런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보통 젊은 남성들은 예. 대부분은 약이 영향인 경우들이 좀 꽤 있고요. 약.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약이라든지 신경정신과 또 뭐, 약들. 예, 약들 그다음에 위장 계통의 약물들이 또 일부 조금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새는 이제 알코올인 것 같아요. 알코올. 의외로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간염 때문에 그런 만성 간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이제 또 여성형 유방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간염으로 인해서 만성 간염이 생기는 환자들은 점점 줄어서 굉장히 드물어졌고 오히려 이제 술이라든지 이제 지방간 때문에 간이 망가지시는 분들은 또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나이가 들면서 왜 남성들이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또 이런 유방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들면서 네.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예. 그 자체로 인해서 유방이 더 발육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주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나이가 돼서 유방이 뭐가 잡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유방암을 감별해야지 됩니다. 아, 그 정도라면. 네, 혹시라도 예. 이제 그런 유방암이 뭐 절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자들 200명 대 남자 1명 정도는 병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한 3만 명 정도 여자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남자들도 150에서 한 200명 정도 뭐 그 정도의 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나이가 드셔서 그것도 한쪽에서 뭐 양쪽이 같이 커지는 거는 대부분 암하고는 무관하지만 한쪽에서 뭔가 덩어리가 잡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유방암하고 반드시 감별을 해야지 됩니다. 예. 그 유방이 얼마나 그럼 이게 커지는 겁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그렇게 좀
여성형 유방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이즈는 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게, 예. 보통 이제 진짜 유선이 생겨서 생기는 여성형 유방은 대부분 사이즈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뭔가 좀 오히려 약간은 덩어리처럼, 동글동글한 덩어리처럼 생기니까, 우리가 크기를, 말한다면 어떤 때는 완두콩만 해도 여성형 유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강낭콩이나 혹은 이제 보통 밤톨. 남자들이 주로 병원에 올 때는 좀 밤톨 정도가 될 때 주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톨 정도 크기만큼 이렇게 조금 솟아오르는 겁니까? 예, 솟아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중이 같이 늘면서 생길 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가슴 전체가 나오는 느낌이면서 그렇겠죠. 예, 약간 산 같은 느낌이라면 산이 이렇게 조금 낮은 산이라면 예. 이제 보통 진짜 여성형 유방들은 밤톨 혹은 밤톨도 이제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밤톨에서부터 큰 밤톨 예. 이런 느낌에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많이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귤을 그냥 이렇게 조금 납작들였다. 그런 작은 귤에 납작들인 그런 정도의 크기로 주로 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정도밖에 안 커지지, 이게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긴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들은 그런 때는 별로 없고, 이제 말씀드린 그 가성 여유증일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산처럼 이렇게 약간 전체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솟아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그러니까 밤톨처럼 귤처럼 이렇게 약간 솟아오른 정도 그 부분만. 예. 네. 크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어떤 조직의 문제라는 거지. 전혀 예, 조직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성장기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춘기 때나 성장기 때는 아무래도 좀 애가 크면서 이것도 같이 커지는데, 이제 좀 어르신들한테 생길 때는 혹은 젊은 청년들한테 생길 때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막 사이즈가 무한정으로 커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여성처럼 어떤 유즙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유즙까지는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즙이 나오는 거는 여자들도 유방이 있다고 해서 유즙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병적으로 뭔가 유방 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즙이 나오지, 내가 유방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즙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여성형 유방에서 유즙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파서 이 친구들이 손도 못 대게 해요. 되게 좀 아픕니까? 아프거든요. 약간 만지면. 만지면 좀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니까 유즙이 나오려면 그걸 짜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짤 정도로 건드리면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유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춘기 때 아프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사춘기 때 아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혈성 분비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약간 색깔이 뭔가 맑은 물이 나온다든지 뭔가 그무티티하게 뭔가 분비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암을 의심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형 유방 아무래도 이 종양의 위험이 있는지 이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종양의 위험 정도? 여성형 유방에서 종양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간이 나빠서 우리가 이제 간 때문에 여자처럼 유방이 생기는 분들도 실은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예. 이제 오히려 이제 남자들이 여성형 유방이 아니라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좀 타고나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아주 드시면서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생길 때는 대부분 유전적인 소인이고요. 브라카 유전자라고 안젤리나 졸리 유명한 유전자, 그 유전자의 남자들도 변이를 갖고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이제 아주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정말 나이 드신 거와 호르몬 이제 소위 여성 호르몬이 너무 이제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강할 때 이제 생기는 거라서 대부분은 70세 이후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한 40, 50대에 유방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유전성을 의심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여성형 유방과 종양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네,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냥 뭐 불편을 많이 느낀다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약이요? 항호르몬제가 있어서 이제 가끔은 약을 쓰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통증을 조금 없앨 수는 있어서 항호르몬제라고 이제 유방암에 쓰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 타모시펜 같은 걸 가끔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그냥 이건 병 아니니까 조금 두고 봐라. 그런데 이제 그럼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그럼 약을 한번 먹어보고 이걸로 조절이 되나 보자. 뭐 이런 정도의 또 여자들도 유방통이 있을 때 이제 달맞이유 같은 거 쓰거든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달맞이유 같은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항호르몬제를 가끔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정 안 되면 수술로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대부분 조그맣게 상처를 유륜 주변에 그 유두와 유방 사이에 있는 유륜 주변에다 상처를 조그맣게 내서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을 떼어주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 거군요. 예. 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그 항호르몬제를 쓴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만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조금 작아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생긴 유선 조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보통은 보고 뭐 별로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요새는 운동하면서 왜 가슴이 착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그걸로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크게 치료는 필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밤톨처럼 동글동글한 게 잡히면서 계속 통증도 있고 뭐 좌우 대칭이 안 맞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치료를 해야지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외적으로 문제가 있고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놔둬도 다른 건강상의 위해는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외적으로 불편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미용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네. 보험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는 이제 미용으로 분류가 됐다가 예. 이제 지금은 보험도 다 됩니다. 가능합니까? 예, 보험으로도 다 국가가 또 다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 또 예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정서적인 보험이, 부분이니까요. 예,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술하고 나면 혹시 뭐 흉터가 남는다거나 외적으로 흔적이 남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뭐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흉터 크기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또 이제 워낙 유륜이 되게 조그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유증은 되게 크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상처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별로 여유증 자체의 그 소위 유선 조직 크기도 작고 유륜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그 유두 주변에다가 유륜 주변에다가 상처를 내기 때문에 크게 예적으로 흉터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뭐 흉터는 이제 또 사람 체질에 따라서 뭐 켈로이드 체질 이런 것들이면 또 흉터가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또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거 혹시 네가 흉터가 올라오거나 하면 흉터가 나을지 아니면 이게 살짝 잡히는 게 나을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서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이건 도저히 난 너무 불편하고 흉터가 조금 생겨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하게 되고 자기는 흉터가 너무 싫다 그러면 그냥 좀 지켜봐라. 암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건강상에 크게 위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남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여성형 유방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비에르 쿠카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리아 엘레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더울수록 여름이 절정에 이를수록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자제가 특히 필요합니다. 이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여름나기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수박 한쪽을 먹을 때도 망설여야 하는 당뇨병인 분들의 여름 건강,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뇨병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여름나기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피해야 할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여름과 당뇨라는 걸로 이게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덥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습도가 높은 날씨가 계속될 때는 사실 건강한 사람도 열탈진, 열사병, 에다가 이런 온열 질환 그리고 냉방병, 식중독 이런 데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잘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당뇨 환자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온열 질환도 더 잘 걸리고 그런데다가 원래 또 주의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게 워낙 많은 때라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당뇨병인 분들에게 유독 더 힘든 계절인 건데 혈당뿐만이 아니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연구 결과가 나온 걸 하나를 보니까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열로 인한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해지고 혈당 수치 조절도 안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실제 나와 있기도 한데요. 거기다 더해서 여름철에 더운 날씨가 땀을 많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의 탈수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 갈증이 증가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건 혈압이 떨어지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보다 빨리 탈수가 이어질 수 있는데 더운 날씨뿐만이 아니라 덥다고 시원한 왜 달달한 그 음료들을 마시다 보면은 혈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오줌으로 전혀 관계없이 더 많이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당뇨 환자들한테 탈수도 더 심하게 하는 원인이 되면서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당뇨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더위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당뇨병의 사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중요한 게 경미한 탈수 증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은 경미하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벼운 탈수를 좀 깔고 있는데 목이 마르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운 날씨로 땀이 많이 나니까 탈수가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피로감, 입도 마르고 혈압 떨어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울러서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소변으로 여전히 또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면에서 탈수가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당치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잘 조절도 못하고 또 체온 조절 능력도 자율신경계가 합병증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니까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 이런 게 또 더위에 취약한 두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입맛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혈당 오기 또 쉬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번째로는 주변에 널린 게 왜 여름 과일과 여름 음료수잖아요. 예.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이런 거 옆에 있고 덥고 그러면 너무나 잡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또 혈당을 빠르게 올라가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름은 이런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여름에 또 땀이 많이 날 텐데 그래도 운동은 또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당뇨병 환자들이고요. 예. 또 땀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당연히 시원하고 단 거 마시고 싶잖아요. 예. 네.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정말 힘든데 그래서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도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서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근데 네네. 이 혈당이 높을 때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또 탈수 위험 때문일까요? 지금 혈당이 몇백으로 올라가 있는데 내가 이 혈당 떨구겠다고 뛰어나가서 운동하시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날 수 있다. 예, 예, 오히려 고혈당도 악화될 수도 있고 탈수 더 심해지고 진짜 쓰러져 버릴 거니까 너무나 높을 때는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꾸준한 운동, 그거는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러나 혈당이 아주 높을 때 운동하러 뛰어나가진 마시라. 예. 그런 거죠. 혈당도 측정하시니까요. 예, 그렇죠. 높을 때는 운동이 능사가 아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언제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더운 여름에. 그렇죠. 우선 어떤 운동을 할 거냐는 평소에 물론 하던 운동의 양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 이걸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30분, 주 5일 이상, 그다음에 약간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30분을 꼭 이어서 하진 않아도 되고 뭐 10분씩 나눠서 해도 된다는 말씀 항상 드렸는데요. 네. 그럼 여름에도 그렇게 해야 되냐? 기본은 맞습니다.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약간 강도를 낮추셔도 좋고 그리고 조금 시간을 줄여도 좋지만 어쨌건 빼먹지는 말고 지속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언제 운동을 하느냐는 상식적이지만 한창 더운 대낮에 나가면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서늘한 시간대를 가급적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아침 일찍 하거나 아니면 좀 저녁 때 선선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차라리 운동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한다면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가 왜 근력 그리고 근육 소실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조금 평소보다 좀 신경 써서 이건 실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더울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좀 시원한 데서 그렇죠. 운동하시는 게 낫겠죠. 네, 예. 그럼요. 좀 다시 좀 선선해지면 또 밖으로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더울 때는 실내 운동. 예. 네. 음료도 중요할 텐데요. 이게 더울 때 시원한 수박 화채나 또 음료 한 잔이 또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한 잔 마시면 혈당이 얼마나 오릅니까? 글쎄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음료를 뭐 마시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사실은 이 음료들 그런 것들이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혈당 쇼크 직전에 사람이 돼 있을 때 의식이 있을 경우에 혈당 올리는 걸로 항상 상대하라고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탕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사탕보다 오렌지 주스가 훨씬 더 잘 올립니다. 그래요? 예, 사탕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거 네. 마시면서 즉각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혈당이 지금 그다지 높지 않을 때 마셨다 그러면 뭐 3, 400 올라가긴 쉽고 저혈당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오히려 사탕이나 초콜릿보다 더 빨리 혈당을 높이는 게 바로 이런 단 음료들. 저희가 오렌지 주스도 그런데 딴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과당 음료들이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혈당 오르는 속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300 이상 올라가는 거 삽시간입니다. 예. 그럼 이제 판매되는 일종 이제 과당 음료들, 예, 네, 말씀해 주신 오렌지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냥 생과일을 갈아 마시거나 뭐 수박을 그냥 먹는 거는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과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혈당을 더 잘 높이죠. 혈당에는 능사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잘 높이죠. 그리고 수박의 경우는 사실 물이 상당분을 차지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냥 그러니까요. 예.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의를 안 드리면 여름에 갑자기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가 심해져서 오신 분들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워서 수박을 많이 드셨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경우건 양을 적절하게 정해서 드셔야지 목이 마르다고 막 드시는 거는 그거는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랑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뭐 건강을 생각해서 뭐 과일을 드시는 거는 좋은데, 근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건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보통 분들은 뭐 건강 위해서 과일 드시는 건 괜찮죠. 예. 아무튼 뭐 또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이게. 예. 쉽지 않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물은 뭐 많이 마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게 또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탈수된 걸 보충하는 거에 1번 저희가 권해드린 건 생수를 드시라, 물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식사 이후에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내지 2리터는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평범할 때 얘기고요. 예. 지금 땀이 나고 탈수가 됐을 때는 사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를 면할 정도는 하여튼 충분히 드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정신과적 문제로 하루에 5리터, 8리터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그렇게 예. 많이 드십니까? 이건 오. 병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드신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문제로 많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이 너무나 심해서 소변으로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건지 체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신체적이 아니라면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갈증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생수는 얼마든지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단 네. 갈증이 계속 나서 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 그럼 다른 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체크 다시 한번 해보셔야죠. 그런 부분은 네.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네, 네. 그 이제 운동 좀 하시다가 목마르면 물 대신 네. 그 이제 스포츠 음료라고 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 괜찮은 건지 뭐 이온 음료 이렇게 또 표현도 하죠. 예. 대부분의 이온 음료가 당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달죠. 그래서 예. 네. 결국 이온 음료는 건강한 사람한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원칙상은 당뇨 환자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면서 땀까지 흘렸을 때 역시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간 걸 염두에 두고 뭐 한 병 정도의 그 비교적 당이 적게 든 스포츠 음료를 고르신다면 그 정도는 뭐 드실 수도 있다. 즉 성분을 미리 살펴보시고 당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는 피하시고 그중에 당이 조금 적게 함유된 그런 거를 한 병 정도는 드실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계속 보충한다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물로 보충하시고 사이사이 당이 좀 적은 스포츠 음료를 한 병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 이 정도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또 입맛도 아무래도 좀 줄기도 하죠.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제때 식사를 잘하는 것도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이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저혈당 빠졌다가 혈당 올랐다가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제때 식사한다. 네, 시간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양을 꼭 드신다. 이거는 필수고요. 네. 저혈당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혈당 조절 자체에도 규칙적인 식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군요. 규칙적인 그렇죠. 식사. 예. 네네. 그 식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밥을 기본으로 하실 텐데 여름에는 좀 시원한 콩국수 또 뭐 냉국수 냉면 이런 것도 또 드시고 싶잖아요. 예. 드실 수 있죠. 예. 당연히 드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생각보다 이런 냉면이나 이런 게 열량은 꽤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양을 잘 측정해 보시고 아니 당연히 뭐 치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은 양이 되도록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밀가루가 들어가니까 뭐 당에 괜찮을까 싶기도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예.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단지 이제 이 식사 대용으로 뭐 간식으로 드신다거나 아이고, 그러면 좀 그럼 안 너무 되지요. 과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추가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곤란한 건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마 적당히. 세통으로 드시겠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예. 적당히 드시는 거죠. 예. 네. 이제 과일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수박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예. 아무리 물이 네. 많고 뭐 소변으로 다 나가겠거니 하시더라도 당이 분명히 위험하다. 네. 그 외에도 여름 과일들 많잖아요. 뭐 복숭아, 자두, 참외.
이런 것들 좀 그래도 수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가요? 근데 말씀만 들어도 되게 먹고 싶네요. 예, 침이 막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걸 앞에다 놓고 참기 어렵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걸 맛있다고 맘 놓고 드시면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과당 엄청나니까요. 그리고 또 여름엔 땀을 많이 흘려서 안 그래도 혈당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는 편인데 많이 드시면 뭐 높아진 혈당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양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필요하고, 가령 내가 오늘 먹을 과일이 복숭아다 그러면은 복숭아, 아니면 오늘 먹을 과일이 참외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먹을 양을 하루 종일을 정해놓고 나눠서 드셔야 되는 이런 양을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양은 얼마 정도 좋을까요? 한 개? 한 개 맞나요? 그게요. 예. 가령 수박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얼마나 크기로 자르냐의 문제지만 한 조각이라고 그냥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한 좋겠고요. 조각 정도. 예. 그리고 참외도 기본으로는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인데 이것도 이제 자르는 데 달려서 저는 오히려 그 아주 정확한 양은 물론 계산해야지만 아주 그러니까 대충 했을 때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령 오늘은 사과가 집에 있고 먹어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사과를 3쪽으로 나눠서 3번으로 나눠 드시라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참외의 경우도 하루에 2번 정도 드신다 그러면은 참외를 반으로 딱 잘라서 그거를 나눠 드시라. 그리고 보통 한 번 먹는 양으로는 수박 한 쪽 아니면은 참외 한 조각이나 두 조각 정도가 적당한 게, 그게 대체로 한 3분의 1개 정도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는 이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제가 19알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20개면 20개지 19알. 그렇죠. 이거는 제가 기준을 솔직히 모르겠고요. 요점은 포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 한 송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어가면서 가령 10알 뭐 요 정도를 딱 세워놓고 그 정도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나눠서 한 번쯤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게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 오전에 한 2-3 조각 드시고. 그렇죠. 또 아니요. 한두 조각이요. 알겠습니다. 한두 조각. 오후에 또 한두 조각 드시고. 그렇죠. 포도 이제 몇 알 좀 드시고 이렇게 나눠서 혈당이 그렇죠.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끔. 예. 네, 맞습니다. 또 아예 못 드시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람인데 또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뭐 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특히 잘 살펴야 하는 곳이 발 관리죠. 예. 또 밖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 당뇨병성 발, 족부병변이 사실 당뇨 환자한테 정말 제일 두렵기도 하고 우리도 의사들도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당뇨 발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단 이 합병증이 생기면 상처가 낫질 않으면서 점점 피부가 변화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괴사를 하기 때문에 발가락, 발 막 자르기도 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근데 특히 여름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되죠. 예. 실제로 이 당뇨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합병증으로 당뇨발의 위험도 많이 높아집니까? 이 사례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오래되면은 당뇨의 합병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관합병증과 신경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발의 경우는 말초의 혈관합병증으로 인해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경합병증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다는 거, 그런 면에서 당뇨발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게 되겠죠. 예. 여름에 이제 노출되는 샌들, 슬리퍼 그게 많이 신는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해주셔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 샌들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 계절 같은데 당뇨 환자분들은 억울하지만은 가급적 이런 신발 피하시고요. 아예 양말을 나는 여름에도 신고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와 함께 양말을 꼭 신어주셔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당뇨 환자는 상처 한번 났다 하면 아물기가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물지를 않으니까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괴사가 되고 그래서 발가락이나 발을 자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샌드 슬리퍼 그냥 포기하시고요. 양말 꼭 신고 편안한 운동화 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의 여름나기 가장 강조되는 부분 전해주시죠. 우선 첫 번째는 식사 규칙적으로 하셔서 너무 배고파서 갑자기 뭔가 피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먹고 싶은 과일이 있을 때 양을 조절하면서 나눠서 드시고 단 음료 좀 피하시고 물로써 대신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운동은 하되 서늘한 시간대에 하거나 실내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더워도 양말 필수다. 그래서 양말 꼭 신고 통풍 잘 되는 운동화를 신자. 이 정도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예, 좀 덥더라도 양말은 꼭 신으시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